이 명상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제가 며칠 전에도 뭐 그렇게 경제 형편이 괜찮은 분을 만났었는데 그때도 나온 논점은 그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85세 이상이 되면 작동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면 다행인데, 그전에는 그 정도면 끝났는데, 이제는 안 끝나니까. 그래서, 85세 이상이 돼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전한 상태가 되고, 제가 옆에서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8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들어요. 이게 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감각기관이나 정신력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저걸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대에 한 해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대 중반에 못 버티더라. 주변에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 하신 분들도 그때 되면 급격하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15년이 남았다더라.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세대입니다.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교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일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되는 게 인문학적인 거나 철학적인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납득할 수 있으면 덜 힘들다니까. 근데 납득하지 못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이치는 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애 교육할 때도 진짜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애들도 그냥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래서 지금은 안 되고 어떻게 하는 조건이 갖춰지면 되는 거야. 딱 그런 식으로 몇 번만 하면 먹혀요. 애들의 행동이 바뀌어. 그래서 그게 이제 부모님이 좀 뭐 약간 이렇게 무섭게 하거나 이랬을 때 먹히는 애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납득이 안 되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그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 세계관이 있으면 사람이 이치적으로 이런 식의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훨씬 편해요. 번뇌도 적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원리들을 어떻게 사람에게 납득시키느냐, 원리를 알면 사람이 견디는 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산길을 가든지 어디를 갈 때 모르는 길을 가면 굉장히 멀어 보여. 근데 그게 올 때도 같은 길이거든요. 근데 한번 간 길을 오잖아? 그러면 되게 생각보다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는 진짜 밑도 끝도 없고 계속 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세계관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관의 문제라는 게. 그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철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과학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근데 과학은 발전과 관련된 거고 편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편리한 것이 행복이냐는 생각이 조금 달라. 편리가 행복이냐는 생각이 조금 달라. 이건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요. 편한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전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훨씬 좋은 환경이 일어났죠.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특별한 집 아니면 고기 반찬 먹기 어렵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뭐 안 먹어서 그런 거지.
아니 뭐 햄버거나 이렇게 싼 음식에도 전부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기의 특수성이라든지 희소성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냐? 글쎄,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비교할 게 없었어요. 그냥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행복했던 거고, 지금은 인스타에 자꾸 이놈들이 밥 먹으면 사진을 올려요. 그리고 가방 같은 거 하나 사면 계속 또 올리고. 그래서 비교되는 상태 속에서 현재가 지금 과거보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발전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비교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전부 다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지를 잘 몰랐던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서 행복한 거였어. 그런데 누구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은 계속 인스타나 페북에서 자꾸 이것들을 올리는 바람에 나는 왜 안 되지? 그리고 불행의 조건 중에 하나가 비교해서 자기가 박탈당했다고 생각할 때하고 또 한 조건이 뭐냐면 납득하지 못하는 걸 상대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졌을 때 불평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평등. 그래서 저 사람은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는 가지고 있고 나는 못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뭐 이렇게 막 좀 짜증 났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유라나 조민 사건 같을 때 걔가 공부를 잘해서 뭐 그런 게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을 할 건데 쟤는 왜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갔대?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애들이 짜증을 내는 거야.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지.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를 통해서 자산을 모았어.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건데 나는 쇠 빠지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쟤는 그냥 땅이 좀 많았어. 그러다 사고가 나가지고 걔는 내가 따라갈 수 없어. 내 근로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 그게 이제 박탈감. 그리고 이제 그게 스트레스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하고 납득할 수 없는 박탈감에 처했을 때 불행의 강도가 가장 높아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던 거고 지금은 그런 게 신경 쓰니까 요즘 애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훨씬 먹고 살기 좋고 편하고 따순물 나오고,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따뜻한 물이 어딨어. 진짜 겨울에 수도가에 가서 세수하려고 손가락 하나를 담그면 이게 막 전기가 오는데 그 정도로 찬물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온도 안 되고 옷도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추운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현재 여러분 기성세대보다 자본이 적은 첫 세대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세대였었고, 그러니까 박탈감이 더 큰 거야. 그리고 저것들은 왜 알바 같은 걸 해서 명품을 살까? 집두들도 없는, 집 한 칸도 없는 놈들이? 그게 그 얘기잖아. 여러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개고생을 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세대고, 지금은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고생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방이나 사겠대.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있어서 가방을 사는 사람은 괜찮고, 젊은 애들이 사는 심리를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만족스러운 거라도 좀이라도 해볼래. 어차피 이거는 모은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판이 안 바뀌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놀랍게도 남한보다 북한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 이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이 그지같이 사는데 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아니, 행복은 비교랑 관련된다니까. 그래서 과학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과학은 편리성을 주지만 그것이 꼭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과학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두가 해결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문제가 더 심해. 제가 전에 밴드에 그거 글 올렸는데 일본의 노트북에는 아직도 CD롬이 있다. 그거 나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몇백만 원짜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로 비싼 급의 노트북이야. 최고로 비싼 급의 노트북에 CD롬이 있어. 이유는 뭐냐?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노령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바꾸는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거에 안주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CD를 계속 쓰던 사람들은 CD를 편한 거야.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 소외. 여러분도 지금 벌써 느끼실 겁니다. 기능 같은 거를 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칠판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잘못하면 진짜 칠판으로만 쓴다. 마치 스마트폰을 폰으로만 쓰듯이. 그거 되게 재밌는 거야.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 서로 이렇게 어디로 오세요? 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은 전화로 해서 주소를 불러주고 조금 나이가 떨어지면 찍어서 오고 주소가 찍어서 오고 더 젊은 애랑 하면 약도가 오죠.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찾아가게 어딘지. 근데 어른은 이걸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전화로 불러줘야 돼.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편리를 주는데 그 편리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어른들은 그것을 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젊은 애들은 따라가고 넘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걔네는 나중에는 절대 못 따라오는 세상. 더 빨라지거든요, 이게 속도가. 그래서 과학은 편리성을 주지만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또 다른 방향의 행복에 관련된 관점들도 필요하다더라. 편한 건 당연히 편해야 되고 행복도 같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잘 먹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특히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100% 중요해요. 그리고 육체적 건강, 이게 육체적 건강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정신적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신도 갑니다. 자꾸 그 쓸데없는 얘기 그래도 마음은 청춘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마음 청춘 아닙니다. 청춘이고 싶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빨리 변하는 게 있고 좀 느리게 변하는 게 있을 뿐이지 안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명상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찍 죽을 자신이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네가 죽을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명상을 해야 될 거다. 정신훈련을 해야 될 거다. 마치 육체 운동하듯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 세계관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돼 있고 이제 프로그램들만 나오면 되는데 이 세계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 제가 사람들한테 늘상 얘기할 때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히랍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다 세계관과 관련된 거예요.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시각, 시야, 관점, 관점. 이게 있으면 왜 그들은 그렇게 이제 납득이 되면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저거는 왜 저렇게 했지? 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돼. 그게 왜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정립이 되면요 번뇌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 세계관이 있으면 스트레스로부터 무진장 강하고 번뇌 별로 없어져요. 왜? 뚜렷한 신념이 있는 거거든. 틀린 걸 수는 있어. 문제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할 때를 보면 몸에다 폭탄을 감아버립니다. 감고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 내가 살 확률이 있어. 제로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 지탄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두둔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왜 그 행동을 하지? 죽을 것 뻔히 보이는데.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폭력을 다 싫어한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폭력을 싫어한다. 이유는 그것이 죽음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기체, 생명체는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속성이 있어.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제가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때가 2000년인가? 2001년인가? 9.12 테러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야, 이슬람이 진짜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보통은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역사도 했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역모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별로의 경우들이 다 있어. 근데 실패하는 경우들은 언제냐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칼을 뽑았을 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칼을 뽑고 불안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모는 지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일족 전체가 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조금 불안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아시아에서는 늘상 그래왔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때를 기다리면 일망타진됩니다. 거의 대부분. 한 95%는 그 경우에 영모가 발각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때를 기다립시다 하면 얘만 불안한 게 아니고 딴 사람들도 다 불안한 게 있거든. 왜냐면 나 혼자 죽으면 그렇게까지 불안 안 해. 전체가 다 죽는단 말이야. 내 일족이. 그러니까 불안한데 얘가 갑자기 지금 그래도 이게 약간 미쳤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때를 기다립시다 하니까 정신이 조금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찌르면 나는 사는 거 아니요?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발고가 나가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늘상 그래. 늘상 그래. 그래서 시간을 끌면 안 돼. 영무는 만들어졌을 때 두석 해가지고 하면 그게 정변이 성공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가는 거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그럼 망합니다. 너무 치밀하게 준비하면 새요. 그런데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진짜 치밀했지.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걸 준비했지.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지가 갖다 박잖아. 비행기가 터지는데 내가 살겠어. 야,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누설도 안 되고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게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세계관이 옳은 세계관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관이 있으면 사람이 생각보다 행복한 건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막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 하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고 그 다음에 자존감은 더럽게 높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개념 규정을 좀 해야 돼요. 행복이 약간 쾌락적으로 즐거운 게 행복이냐? 스트레스가 없는 게 행복이라면 행복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막 뭐가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그런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사실은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명상은 체험으로 가는 거. 수행으로, 단순 반복적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납득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세계관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세계관,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 이것은 뭐 서구의 세계관, 이건 인도 세계관, 뭐 이래갖고 쭉 몇 가지 버전들이 쭉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보면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게 있다니까. 제가 나름의 논리적 일관성. 그래서 제사 얘기할 때는 제사는 이런 거고요. 불교의 윤회론을 얘기할 때는 윤회론은 이런 거고요. 그 서로가 다른 거 아닙니까?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라서 그래요. 그거는 내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관 버전 자체가 다른 거야. 쉽게 말해서 똑같은 차례도 그것은 같은 제네시스가 아니고 누구는 벤츠고 누구는 BMW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나름의 논리체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세계관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번뇌 비율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현수법장 스님이 교상즉 관법이라, 교상즉 관법. 그러니까 화엄 사상을 잘 이해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논리체가 뚜렷하면.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한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계속 번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외부에서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거는 사실 자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별 무감각합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100% 되거든. 그래서 남이 욕해도 신경 안 써.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사실은 체계성 있게 하나의 세계관을 쭉 설명해 주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모든 공부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거 배우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 단순 반복적으로 그냥 몸에 젖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을 배우듯이. 그러니까 공부에 두 종류가 있다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에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는 뭐냐면 진짜 머리로 하는 공부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야만 하는 공부. 그러니까 수학 이런 건 내가 보기에는 머리 좋은 놈이 잘합니다. 우리 같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 수학 잘 안 돼. 그런 거 잘 안 돼. 근데 어학은 이거는 머리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문 대면 되는 공부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왜 어학을 못 하느냐? 우리는 문 댈 조건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 유럽 애들이 뭐 3개국어, 4개국어를 해요. 걔네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이유는 걔네는 국경 개념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문자가 서로 통하는 문자예요. 다 로마나이즈로 쓰는 거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보면 굳이 그 언어를 잘 몰라도 대충 이렇게 뭔 말인지는 대충 알아. 걔네 보면 지들끼리는. 우리는 사실은 완전 고리버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통해? 안 통해. 글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해.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말은 반도인데 실제로는 섬입니다. 이 나라가. 북쪽이 바다보다 더 심하잖아. 아니 그렇잖아. 가면 총을 쏘네. 바다는 총을 쏘진 않아. 여기는 총을 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사람도 군대 갑니다. 군대는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면 모두 다 나이 들면 끌려갑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군대를 간 사람, 여성분들은 아마 그 생각이 별로 없을 거야. 군대에 가서 철책이라든지 군대 문화를 좀 보면 얼마나 이 나라가 국경선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쉽게 말해서 그 강렬한 이미지로 오는지를 알아.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차 타고 가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프랑스입니다. 이런 프랑스야. 그냥 마치 우리가 경기도에서 뭐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나라 경계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강렬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섬이지. 그리고 주변하고 어떻게 통할 수도 없고 왕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애들보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외국어를 못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걔네는 그냥 알바하러 독일 놈이 프랑스에 가고 이태리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렸을 때 그렇게 뺑뺑이를 돌면 더 잘 된다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요. 언어는 익히는 거지 머리랑 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도 뭐 어학연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내면 어렸을 때 돈이 들더라도 많이 보내면 됩니다. 그게 지능하고 별 관계가 없다니까. 익히는 거라니까 이거는. 익숙한 거야, 익숙한 거. 단지 우리는 경제력이 그만큼 안 됐었기 때문에 못 나갔던 거지. 그죠?
그래서 어학을 못하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야. 돈이 없는 거는 뭐 어쩌라고. 그게 그렇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익히는 공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적이면. 이거는 머리로 하는 공부는 안 되는 거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다 벽이 있어. 다 벽이 있어. 안 되는 건 안 돼. 이거는 단순 반복하면 개도 돼.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사실은 습관 들이는 거예요. 마치 운동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강경 기도할 때도 제가 주안점으로 두는 게 뭐냐면 하루에 30분이나 길면 1시간 동안 금강경과 관련된 체계적인 습관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몸의 습관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이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습관이 생겼어. 안 그러면 내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겠지.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는 거야말로 기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끝은 명상으로 완료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사실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 들이는 거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계관과 관련된 거는 사실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관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선생들 중에서도. 그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교육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종합교육이라는 걸 했었고, 그러니까 이 박사라는 표현이 요즘 나온 표현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뭐 오경 박사,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만 박사 아닙니다. 와박사, 그거는 기와 만드는. 일본의 불교를 전례할 때, 뭐 천자문을 전례할 때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그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마스터, 장인, 명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의 박사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종합 지식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동아시아 교육이 원래 그래요. 전체를 다루는 게 동아시아 교육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아시아는 미술적이고 예술적이고 서구는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서구는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이게 쌓이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켈란젤로나 안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나오면 확 올라가요, 수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느냐? 예술은 그 사람이 죽으면 쇠락합니다. 과학은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전시켜 간다고. 근데 예술은 한 사람이 나오면, 천재가 한 명 나오면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석굴암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간 거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불국사 석가탑을 모사해서 전국 사찰에서 탑을 만들고 있으니까 미칠 노릇이지. 1250년 전 탑을 지금도 모사해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걸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걸 갖춘 사람이, 동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의 예술적인 사람들. 서구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요거를 쌓고 요 플러스 알파로다가 발전시킨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 특징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학문을 하는 사람도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예술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났을 때 쫙쫙 올라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이게 줄어든다고,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동아시아는 이게 박살났죠. 이런 정신이 박살나고,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전체를 커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라졌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박사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마스터예요. 전체적인 마스터.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우리식으로 하면 만물 박사 같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그 분야만 아는 사람이 박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사가 늘어났지만 세계관과 같이 거대한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 부분들만 알아. 부품들만 알아. 부품들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단편적인 것들이 융복합되는 것을 원하는 세계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인공지능이 이게 인간보다 낫습니다. 인간지능보다 인공지능이 이거는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제일 많이 요즘 나오는 게 챗 GPT라는 게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거를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챗 GPT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구라를 치지, 이 자식이. 인공지능이 구라를 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인간지능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전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제일 먼저 없어질 걸로 저는 뭘 봤냐면 약사 없어집니다. 약사 필요 없지. 그 자판기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사가 뭔 필요가 있어. 앉아서 그냥 이거 해가지고 넣기만 하는데. 인간보다 기계가 훨씬 더 오차 범위가 적은 거지. 인간 넣다가 하나 넣을 걸 두 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계로다가 자판기 같이 이렇게 해갖고 딱 해갖고 뭐뭐뭐뭐 하면 그게 뚝뚝 해갖고 쫙 봉치해주면 되나. 나는 약사 실업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물론 자기가 이제 밥그릇 때문에 잘 안 놓기는 하겠지만 그건 대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는 저거 법조계 쪽도 사실은 저걸로 돌릴 수만 있으면 인정적인 것도 다 끊어지고 괜히 많은 놈은 봐주고 법이라는 게 참 야리하거든. 누구 말 맞다나 죄를 징벌하는 게 아니고 기소된 거를 징벌한다 라고 하는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렇게 다 대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생각을 했냐면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예술, 창의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4차 산업이 막 얘기 나올 때 논문들을 막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뜰 때 거기다 숟가락 얹어야 돼. 그래서 또 숟가락을 또 얹었지.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그거잖아. 미술대회 1등이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렸다. 벌써 창의력까지 넘어온 거예요. 불과 4차 산업이라는 하는 말이 나온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따라온 거야. 따라온 거야.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전에는 저는 예술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고 기술적인 부분들, 효율성과 관련된 거는 기계가 금방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술적인 영역까지도 기계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는 없어지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성형외과 의사는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서울대 나온 놈이 필요 없고 손이 꼼꼼한 놈이 최고다. 성형외과 의사는.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디자인이잖아. 이렇게 그 머리 좋아도 손이 얼빵한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거는 성격하고 관련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전에 의사들은 왜 조선시대에 중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왜 기술직인가? 이렇게 보면 머리보다 기술이 어떻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런 식의 중인으로서 평가하는, 기술직으로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옳은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지금은 의사가 그 얘기가 있거든. 고등학교 때까지만 죽자고 공부하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걸 버는 직업을 의사로 놉니다. 안정적으로. 고소득의 안정성을. 그리고 다른 직업은 이게 그런가 저런가 이게 편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사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체되고 의사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사나 이런 것들은 이게 손끝 조금의 차이로 이쁘다 아니다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서 뭐 수술 누가 했다 이러면 잘 나왔네요. 뭐 이런 말 하는 게 어떤 경우는 했다가 부자연스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큰 차이가 없어. 진짜 요 재보면 큰 차이가 없어. 그게 조금 차이거든. 그렇게 디자인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다 강남에 가 있잖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 따라왔다더라. 인공지능이. 그런데 전체 통합이라고 하는 융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앞으로 따라올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융복합은 세계관하고 관련된 거예요. 세계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 그 중에 하나가 세계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세계관을 만든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철학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기 철학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칸트 철학 이러잖아요. 그러면 인식론이라는 세계관을 그 사람이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강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원효나 의상 세계관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 봐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볼 수 있어? 트럼프는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지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중국의 황제가 중국의 황제 500명이 넘어요.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만. 기억되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느냐. 세계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억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만들 정도의 사람이 더 등치가 커. 등치가 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의 머릿속에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글도 어느 정도는 다 썼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동아시아의 세계관, 그 다음에 인도의 세계관,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리고 아까 그 세계관의 작동 힘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의 단편적 예를 본 거야. 9.11 테러의 테러범들. 그들은 그 세계관 속에서 죽으면서도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 의지가 꺾이느냐 후회하느냐 없었을 거예요. 있었으면 누군가 그 한두 명도 아니거든. 대규모의 어느 정도 이상의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 준비했지. 그때 수사 보고서에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준비했다. 이게 나왔잖아. 미국에서 그렇게 발표했잖아.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누설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강력한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8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 데모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세계관이야. 그래서 그때 더럽게 힘들고 뭐 이랬지만 그건 완전히 정립된 세계관은 아니야. 정립된 세계관이면 그거는 훨씬 더 발전하면서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건 단편적 세계관이거든. 조금. 그런데 그것만 갖고 있어도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는 거지. 이거 재밌다니까. 그래서 세계관을 확립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사실은 저는 그 현수법장의 그 주장을 사실은 동의를 하거든요. 교상증권법. 교리체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상 엄밀히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이 절에서 구현해내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공부는 물 젓듯이 하는 거예요. 물 젓듯이. 예, 물 젓듯이. 예, 사부작 하는 거지. 예전 여러분 뭐 시험 볼 때 공부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물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음식을 그러니까 운동과 음식 이게 중요하다. 오래 사는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건 개도 알 정도로 아무도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죠? 그리고 정신 쪽에서는 명상과 세계관이에요. 명상과 세계관.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